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갱생한 척 풀려나면 사형시켜달라. 신림동 피해자 유족의 호소입니다. 온몸에 남겨진 칼자국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길을 걷다 일면식도 없는 이에게 수차례 공격당해 숨진 피해자 유족이 올린 글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세 명을 크게 다치게 한 30대 조모 씨. 끔찍한 범행 직후에도 태연하게 자신의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잘못하기 편한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 불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이 좀 그렇게 불행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어떤 안 좋은 상황인지 한번 말해주세요.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네, 유족들은 이번 사건 단순한 묻지마 범죄로 묻히지 않고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요. 반성하지도 않는 반성문으로 갱생한 척만 하는 범인이 또다시 사회에 나올까 두렵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제로 구속되기 전까지 수차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요. 반성한다, 죄송하다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계속해서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족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족들한테 네, 조 씨,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숨진 피해자의 사촌형은 어려운 환경에서 좌절하지 않던 생활력 강한 동생이라고 고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암투병 병간호도 도맡아 하고 힘겹게 공부해 꿈꾸던 대학에 합격해 학생 회장까지 했던 모범 청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청년이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신림까지 간 이유도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좀 더 싼 원룸을 알아보러 간 길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사연에 어쩌면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 현장에는 일면식 없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집 근처라서 제가 자주 출퇴근은 지하철역에서 다니던 길이기도 하고 마음은 매우 안타깝고 착잡합니다. 묻지마 살인 같은 이런 범죄들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나도 오늘 자꾸 이치를 하더라고요. 그냥 살아요. 직접 지르고 이러니까 마음이 안 좋고 심리가 안 좋지. 네, 불과 몇 달 전에도 스스로 영어 실력이 좋지 못하다 중학교 3학년 수준이다 이렇게 비관했던 20대 정유정. 고학력자인 동년배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번에 조 씨가 또래 남성들을 공격한 이유도 비슷한 이유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신 거예요? 미안한 점 없으세요? 시신은 왜 훼손하셨어요? 우발적으로 저질렀나요? 계획인가요?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저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의 이제 그 결핍이 있었잖아요. 뭐 사회적으로도 그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여자 파트너도 없고 이런 걸 이제 나름의 뭐 어떤 불만이 있었던 부분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제 어떤 뭐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박탈함으로 해가지고 불행을 주려고 했던 그런 동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래였어야 됐었고 남자였어야 했었고 피해자의 타입을 이제 계획적으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경찰은 조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정유정뿐 아니라 부산 돌려차기남도 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비슷한 수준의 사이코패스 성향 보인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사이코패스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직접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피해자 넘고 정배 강요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이코패스 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는 게 없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범죄를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좀 더 연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용역 교수님.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와 뭐 여성, 노약자가 아닌 젊은 남성들을 타겟으로 했다라는 점이 좀 주목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꼭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네. 오는 순서대로 구분함이 없이 그 공격 행위를 했다라고 보면 더 타당할 것 같고 바꿔 얘기하면 외국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그 총기 난사 사건의 모습하고 네. 상당히 그 유사한 것이지 일부러 기다렸다가 남자만을 공격했다. 그것은 사실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꿔 얘기하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현실 불만적 동기 자체가 네. 이른바 그 다중 살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다. 본인이 생각할 때 왜곡되긴 하지만 네. 사회가 나를 거부하고 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나는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응징과 복수의 사회적 위험 신호가 발현된 그런 사건이 아닌 것인가. 더 위험한 상황은 제가 가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범죄자가 혹시 정치적 신념과 종교적 가치와 함께 결합이 됐으면 네. 이것이 이른바 자생 테러, 이른바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이와 같은 신호가 사실은 국내 사회에서도 벌써 5년, 10년 전부터 오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단발적으로 이를테면 개인 일부의 정신적 문제다. 이른바 사이코패스적 접근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사실상 파헤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회의 이면에 무엇이 문제가 되었고 형사사법 시스템은 왜 작동을 하지 않았는지 네.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보호관찰관은 왜 이와 같은 범죄자를 막지 못했는가 네. 이와 같은 심층적 원인을 고찰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요, 교수님. 20대 때 조 씨가 소주병으로 또 다른 남성을 가격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중간에서 어떤 점이 가장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의 생애 주기적 이슈들을 조사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처음 비행을 시작했고 네. 무엇이 변곡점이 됐고 어떤 것이 촉발 요인이었는지 지금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폭행 전과를 포함한 전과 3범 이외에 사실은 교도소가 아닌 네, 소년 전과가. 보호 처분으로 13번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사 처분이 아니고 보호 처분에 불과한 것이죠. 네. 보호 처분 1호부터 아마 10호까지인데 그러면 국내의 소년 형사 사법 시스템이 13번 동안 과연 무엇을 했던 것인지 형식적으로만 작동한 것은 아닌 것인지 이것부터 사실은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조금 더 들어가게 보면 혹시 촉법 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또는 보호 처분이 형식화되어 있던 것들 또는 지금 소년원의 과밀화 때문에 제대로 된 개선 교화가 발생하지 못하는 이런 점들 또 보호관찰관들은 보호관찰 수 자체가 150건, 160건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20건, 30건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심층적인 개선 교화도 없었던 이와 같은 것이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괴물을 만들었던 것은 이제 아닌 것인지 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잠깐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한국의 지금 교정 행정은 과거의 행정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형을 사는 동안에만 감금을 해놓고 네.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다 됐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과연 교도소 내에서 어떻게 개선 교화 프로그램을 작동을 해서 재사회가 이루어지고 다시 재범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연결고리 네. 등의 현대적 교정 패러다임은 지금 부족합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대폭적인 개선과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재사회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유족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반성문을 써서 감형받아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죄송하다 말은 하는데 계속 한숨을 내쉬는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은 이제 진심에 어린 뉘우침과 반성, 회오의 감정이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이 상황 자체도 짜증나는 것이죠. 앞뒤에 한숨, 탄식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런 상황 자체도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반항과 분노의 모습이 역시 있기 때문에 반성 자체도 진심 어린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빠물이 그냥 지나가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악행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 법제도와 사회제도가 네. 불이익을 주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공고히 이루어졌는 것인지 그대로 방치하고 말았던 것이 이런 커다란 일로 진화 발전한 것인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허준 변호사님. 그런데 이런 가운데 금요일 해당 사건 관련된 사진과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 목격한 사람들 굉장히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경찰이 최초 유포자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영상 함부로 유포하는 것은 정통방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요, 그 안에 가해자의 얼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도 될 수 있고, 이 영상을 본 사람들 굉장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영상을 의사에 반해서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그 행위 자체도 명예훼손과 별도로 또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영상 자체에 절대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웅혁 교수님, 사건 당일날 한 여성이 이 맨손으로 해당 피해자를 막아서는 영상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여성의 용감한 행동으로 추가 피해를 막긴 했지만 흉기를 든 사람에게 맨몸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 좀 위험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뭐 여성, 남성을 구분하기보다는 이른바 그 사회적 방관자가 아닌 이른바 사회적 개입을 했다고 하는 이 점에 더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 몸을 자력구제하는 이것은 과연 온당한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되느냐. 바꿔 얘기하면 치안 패러다임이 지금까지 너무 수동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냐. 바꿔 얘기하면 112 신고에만 응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혹시 순찰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개입을 한다든가 또는 이른바 그 지능형 CCTV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이제 진화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스스로 막는 행위에 이르게 된 이것에 있어서의 우리 그 선진국에 과연 맞는 현재 그 치안 패러다임인지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 연령대 성별 할 것 없이요 호신용품을 찾는 이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뉴플리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